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내가 임신 6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잦은 다툼도 있었고 아내가 예민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임신 중이니 당연한 거라고 넘겼어요. 아내는 원래 직장을 다녔는데 임신하고 나서 그만두게 됐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해서 산전 요가를 등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 요가는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산부인과에서 추천받은 곳이라길래 저는 별 의심 없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요가 수업이라는 게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이라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갔다 왔어요. 요즘은 코스가 많아서 그렇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라면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따로 확인하거나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요가를 다녀온 날이면 유난히 화장이 진하게 묻어 있고 머리에 스타일링도 돼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향수도 살짝 뿌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산전 요가 수업이 그렇게 격식 있는 곳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요가 강사가 남자야 여자야? 아내는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여자지. 임산부 전용인데 남자가 어떻게 해? 그 대답 듣고 저는 잠깐 안심했어요. 그리고 무심코 흘려보냈어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요가 수업 간 날이 아니라 했는데 부재중 통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혹시 산책 나간 건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아내는 땀이 약간 맺혀 있었고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아, 오늘 수업 있었던 거 깜빡했어. 그때 무언가 쎄했어요.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가방 안에 넣어둔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프리미엄 요가 테라피 라고 적혀 있었고 강사 이름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이름이 남자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명함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나오자 바로 말했어요. 요가 강사 여자라며. 근데 이건 뭐야? 아내는 순간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 말했어요. 아, 그 사람은 센터 원장이야. 강의는 여자가 하고 그 사람은 관리만 해.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요가 센터 위치, 운영 시간, 강사 이름 검색, 홈페이지, 후기. 놀랍게도 해당 센터는 프라이빗 1:1 요가 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고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은 남성 강사 단독 진행이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내가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하기조차 싫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누웠어요. 그리고 잠든 아내 옆에서 몇 시간 동안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머릿속에서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채 살아갔어요. 아내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이 가식처럼 보였고 집안에 아내의 운동복이 널려 있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내고 따지면
그쪽은 당연하다는 듯 임신한 와이프한테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반격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거부터 모으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첫걸음이었어요. 먼저 아내가 말한 요가 센터. 직접 방문은 무리라 판단했고, 센터 근처에서 몇 차례 퇴근 후 잠복했어요. 퇴근하고 6시에 도착해 차 안에서 커피 마시며 사람들 구경했죠.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인간이 나타났어요. 제가 본 남자, 잘생겼다거나 호감 간다기보다 딱 봐도 여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몸 좋고 웃음 가식적이고 말끝마다 손이 허공을 부유하는 그런 스타일. 문제는 그날 오후 7시 15분 아내가 그 요가 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정말로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걸렸어.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저는 바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연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이동 경로, 상간남과의 관계 파악, 가능한 모든 자료 확보를 요청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가 센터 쪽은 이미 사례 많습니다. 의심한 직감 맞으실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이후 며칠간은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어요. 아내가 요가 간다며 외출하면 저는 탐정과 연락하며 실시간으로 동선 체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탐정이 제게 보여준 사진. 한 호텔 로비에서 임산부 복장의 아내와 그 요가 강사가 함께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호텔은 산전 태교 프로그램을 빙자한 커플 패키지 상품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태교 여행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상간남과 같이 모텔 수준의 호텔에서 이틀씩 묵은 거예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연인처럼, 그냥 임신한 부부처럼 손을 잡고 있었고, 심지어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닌데도요. 이 사실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욕도 안 나왔고 소리도 못 질렀어요. 그냥 심장이 천천히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머리를 식히려고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밤이었고 불빛은 희미했지만 제 눈엔 모든 게 더럽고 모든 게 거짓 같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그녀가 임신했다며 기뻐할 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태명을 지어주며 웃던 순간 그 모든 게 그 인간과의 결과였다니. 그때 정말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어요. 파괴가 아니라 완전한 무너짐을 보여주자.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고 태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들이마셨고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상무님이 애기 태명 물어보시더라. 뭐라고 했더라?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이름 말이야? 자기가 지어줬던 하늘이. 그 말이 제 귀를 찢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늘이. 그 이름 안에 배신이 있었고 역겨움이 있었고 내가 잃은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욕실에 들어가 아내의 칫솔을 챙겼어요. 빗에 붙은 머리카락도 면봉도
하나하나 지퍼백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 정액도 따로 보관해 DNA 검사를 신청했어요. 며칠이 걸렸고 그 며칠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심장이 조이듯 아팠고 가끔은 책상 아래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관계 없음. 북의 유전자 불일치. 검사지를 든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비명을 삼킨 듯한 웃음이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움직일 차례였어요. 바로 변호사를 찾았어요. 가정법 전문, 상간소송 경험 많은 곳으로 제일 후기가 많은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상담실에 앉아 정황을 다 이야기하자.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케이스 중 이렇게 명확한 구조는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DNA 검사 결과, 탐정이 제공한 사진, 호텔 이용 내역, 요가 센터 자료, 아내의 문자 내역, 모든 걸 파일로 넘겼어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건 카톡 백업 파일이었어요. 제가 아내 몰래 그녀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백업된 카톡 대화를 추출했어요. 그 안에 요가 강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배 만져줘서 고마워요. 아기가 오빠 손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가족 된 것 같죠? 이젠 이 남자 없이 못 살 것 같아. 애 낳고 둘이 외국 갈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걸 읽고 있는 저. 그 방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순간에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분노, 혐오, 그리고 끝없는 허탈함. 그게 제 전부였어요. 변호사는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병행해서 진행하자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최소 3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 친자 불일치, 그리고 정신적 피해 다 포함 가능해요. 그 말 듣고도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이 인간들, 제 인생에 침 뱉고 제 감정에 불 지른 인간들, 그들이 겪는 지옥,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그리고 소장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육아용품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곧 내 인생도 쇼핑하듯 정리될 거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꽂힌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어요. 한 장은 아내 앞으로, 한 장은 저 앞으로 온 법원 등기 우편이었어요. 제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자 아내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환멸스러웠어요. 이거 내 이름으로 왔더라. 그녀에게 봉투를 툭 던졌어요. 아내는 웃으며 뭐야? 하더니 몇 초 만에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이혼 소송? 응. 상간 소송도 같이 들어갔어. 뭐 무슨 농담이지?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지금 아기까지 있는데 무슨 미친 소리야? 그 아기 내 아기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확 빠지더라고요. DNA 검사했어? 당연하지.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너랑 그놈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기야. 그게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우리 이거 없던 일로. 그 말 듣고 저는 비웃었어요. 너는 내 인생을 없던 일로 만들었잖아. 그걸 왜 너한테만 적용하자는 거야?
미안해. 그 말 이제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문자도 왔어요. 한 번만 만나줘.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만 보게 해줘. 하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상간남 쪽 반응도 왔어요. 그 인간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과거에도 요가 수업을 가장해 임산부들에게 접근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임신 초기였는데도 그 인간과의 스킨십으로 문제가 생겨 병원 응급실 간 기록도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별도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인간의 회사에 이 소식이 퍼졌더라고요. 그는 산전 전문 요가 강사라는 타이틀로 SNS 마케팅도 활발하게 했는데 그 계정엔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결국 계정 비활성화. 그가 운영하던 요가 센터도 운영 잠정 중단 공지를 올렸어요. 이제 시작이었다고요. 아내는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제가 친자 불일치를 증명한 이상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도 피할 수 없었어요. 법원은 상간 소송에 대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이혼 소송에서는 아내에게 재산 분할 불이익을 주는 판결을 내렸어요. 집은 제 몫으로 그녀는 집만 챙겨나가게 되었어요. 짐 싸는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 저는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 뱃속 아이가 누구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녀는 울며 현관을 나섰고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집은 어쩌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동안 짐작도 못했던 거짓말들과 불륜의 흔적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남겨진 공간이었는데도 막상 그녀가 사라지니까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현관에 들어서면 들리던 그녀의 발소리,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태교책, 냉장고에 붙어있던 초음파 사진들, 모두 사라졌어요. 정리된 건 집이 아니라 제 감정이었어요. 처음엔 울지 않았어요. 화를 낼 힘도 없었고 울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 밥을 먹다가 그릇에 숟가락을 탁 놓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정관 수술까지 한 사람입니다. 서로 계획했던 거였어요. 책임지고 아이 하나만 키우자. 우리는 서로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약속을 너무도 가볍게 깨버렸어요. 그 배신감은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됐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요가 강사는 SNS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추가로 나타나면서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명성은 끝났어요. 요가 센터는 폐쇄됐고 그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 난다는 평이 붙었어요.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 아이를 낳을지 어떻게 키울지는 모릅니다. 제 아이가 아니니까 알바도 아니었어요. 가끔은 생각났어요. 저 태동을 느끼며 웃던 그녀의 표정. 그 미소조차 이제는 조작된 거짓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괴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지옥에서 제 발로 빠져나왔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성과가 좋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새로 시작한 취미로 주말마다 등산을 다녀요. 산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면 지금 겪은 모든 일이 작고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이혼 경험이 있었고 아이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상처를 굳이 파헤치지 않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그녀 덕분에 다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은요. 진짜로 그래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로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관 수술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고 그 끝은 지금 이 순간 저의 미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믿었던 세계가 박살났다. 밥 먹으며 웃던 그 사람이 이젠 낯선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고 싶었던 건지, 이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사랑보다 더 무서운 건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다고 믿었던 제 아내에 대해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원래 이런 걸 인터넷에 털어놓는 성격은 아닌데 더는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기분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아내 수진이와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그야말로 제가 꿈꾸던 여성이었죠. 친구 모임에서 봤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분위기였어요. 밝게 웃고 활기차고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느껴졌죠. 그날 이후 우리는 2년을 사귀었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은 꽤 괜찮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안정감 있었고요. 함께 집을 마련했고 우리만의 루틴도 생겼고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 꿈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헬스장에 가는 횟수가 늘었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옷차림도 예전과 달랐고요. 마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느낌이랄까요. 물어보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며 웃어 넘겼죠. 그리고 늦은 귀가 들어오자마자 곧장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했어. 그 한마디로 끝이었죠. 그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변하잖아요. 누구나 시기마다 취향도 삶의 리듬도 바뀌니까요. 그녀도 그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신호들을 제가 무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절친 준호가 절 데리러 왔어요. 우린 매년 한 번씩 강원도 산속 펜션에서 일주일 정도 낚시 겸 힐링 여행을 갑니다. 준호네 외삼촌이 가진 오래된 시골집인데 매번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듯 푹 쉬고 오죠. 그날 아침 수진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어요. 일주일 뒤에 봐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아줬고 그녀는 베란다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모든 게 평소처럼 평범해 보였죠. 펜션 첫날 밤 별다를 건 없었어요. 짐 풀고 저녁 먹고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준호는 노트북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저는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태호야, 이거 좀 봐봐.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영상이라도 찾았나 싶었는데 책을 덮고 다가가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뚝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팅 앱이었어요. 그 화면 한가운데 수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그 미소 예전에도 어딘가 불편했는데 지금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리빙룸에서 찍힌 사진, 분명 우리 집 배경이었어요. 또 한 장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제가 선물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 장면은 정말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했어요. 문제는 사진만이 아니었어요. 프로필 이름은 조용한 밤 89. 익명성 높은 흔한 아이디였고 무엇보다 소개글. 그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직도 단어 하나하나가 생생해요. 가끔 상상해요. 중년이 된 아빠. 그래도 멋진 모습. 지금은 은퇴한 아빠 같은 사람을 떠올려요. 아빠의 딸은 그런 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죠. 청결하시고 제가 묘사한 이미지에 가깝다면 사진 보내주세요. 이번 긴 연휴 혼자 보내고 있어서요. 따뜻하고 재미있는 아빠 딸 시간 보내고 싶어요.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에 대한 복잡한 감정. 이제야 마주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쓴 말들인데 전혀 그녀답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던 수진과는 너무 달랐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니야, 이건 장난이야. 누가 사진 도용한 거겠지. 준호도 옆에서 말했어요. 그냥 누가 장난친 걸 수도 있어. 요즘 이런 식으로 남의 사진 도용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 말을 정말 믿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그건 그녀였어요. 글의 표현, 말투, 취향. 그건 누가 흉내낸다고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SNS에 올리는 셀카와는 달랐어요. 훨씬 더 사적이고 은밀한 사진들이었어요. 적어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던 그런 사진. 전 다시 소파에 앉았고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어요. 혹시 누가 그녀의 계정을 해킹했거나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별별 가능성이 스쳐갔죠. 그간의 늦은 귀가, 헬스장 핑계, 몰래 하던 카톡들. 그땐 그냥 제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닫고 제 옆에 앉았어요. 야, 아직 단정 짓긴 이르잖아.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그 말도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은 쿵 내려앉았고 숨조차 가빴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고 한편으론 너무 멍했습니다. 그날 밤엔 거의 말도 안 했어요. 준호는 분위기 바꿔보겠다며 카드 게임도 꺼냈지만 전 이미 거기 없었습니다. 마음은 어딘가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죠. 전혀 잠들 수 없었어요. 그 소객을, 아빠에 대한 결핍, 작고 보호받고 싶다는 표현. 그 더러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야? 매일 내 눈을 보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과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해가 뜰 무렵엔 머릿속이 새하얗게 타버린 듯 했죠. 아침이 되자 준호가 먼저 깨어 물었어요. 이제 어쩔 거야? 하지만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 반, 그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저를 몰아세울까 두려운 마음 반이었어요. 태호야, 일단 진정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더 엉망될 수도 있어. 확실한 증거부터 잡아. 맞는 말이었어요. 당장 집에 쳐들어가 그녀의 세계를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게 뻔했죠. 냉정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내야 했어요. 이게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그녀가 그런 사람인지.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마치 낚싯줄이 엉킨 걸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조차 몰랐죠. 준호는 제 결혼 생활이 노트북 화면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보면서도 여느 때처럼 나무 이쑤시개를 씹으며 말했어요. 야, 이 상태로 집에 가봤자 걔한테 다 정리할 시간만 주는 거야.
이게 진짜라면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해. 뭐라도 당장 하고 싶었지만 그 말도 맞았어요. 증거 없이 덤볐다간 오히려 제가 악역이 될 수도 있었죠. 그게 가장 끔찍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준호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어요. 그때 문득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우리도 프로필을 하나 만들자. 입에서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죠. 그녀가 정말 저 앱을 쓰고 있다면 미끼를 던져보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절 바라봤어요. 설마 내 아내를 낳겠다고?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야. 나였으면 금방 들킬 테니까. 우린 그녀의 취향에 딱 맞는 남자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계획이 하나둘 머릿속에서 형태를 잡기 시작했어요. 우린 다음 1시간을 고스란히 가상의 프로필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준호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전 그녀의 글을 떠올리며 어떤 남자가 필요할지 상상했어요. 그녀는 젊고 핫한 근육남 따위엔 관심이 없었어요. 화려하거나 장난기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녀가 찾는 건 딱 아버지 같은 존재. 재력 있고 듬직하고 무게감 있는 사람. 마치 슈가데디 분위기를 원하되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없는 관계.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준호는 스톡 이미지 사이트를 뒤지며 말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신뢰감 있는 중년 스타일 필요해. 약간 깔끔한 수트에 여유 있는 표정. 그런 거 없어? 그는 사진을 넘기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머리는 짧게 자른 스타일. 너무 꾸미진 않았지만 정돈된 느낌. 일부러 세련되게 나이 들어 보이게 한 그런 이미지가 좋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남자의 사진을 클릭했어요. 중년의 여유가 느껴지는 회색빛 짧은 머리, 깔끔한 수염, 편안한 미소, 단정한 수트 차림. 딱이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그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우린 그 인물의 이름을 김도연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정했어요. 깔끔하면서도 흔한 이름, 의심받을 일 없는 조합이었죠. 프로필 소개글은 수진이 썼던 문장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성공한 사업가,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남성. 부드럽지만 단단한 아버지 같은 존재를 알아볼 줄 아는 여성에게 끌린다. 마지막 문장은 날 다시 살아있게 해줄 수 있다면 아낌없이 다 해줄게요. 손이 떨릴 정도로 역겨웠지만 이건 그저 미끼일 뿐이었어요. 진짜 제가 아니었고 좋아할 필요도 없었죠. 자, 이제 진짜 슈가데디 김도연 등장이다. 준호는 두 팔을 교차하고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한번 물어보시지. 저장 버튼을 누르자마자 준호는 멀리 뭔가 떠올리는 듯한 눈빛을 지었어요. 야, 이거 예전에 나랑 마주쳤던 일 떠오른다. 그 말에 전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는 옛 여자친구 얘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녀 미연과는 6년간 만나다 끝났죠. 무슨 일이었는데? 저도 분위기를 떨치고 싶어 물었어요. 그 여자 자기 상사랑 메시지 주고받고 있었어. 팀장님 멋있어요. 뭐 이런 거. 말투도 가볍고 감정도 실려 있었지. 내가 따졌더니 그런 거 아니야 한마디. 마치 내가 바보라도 되는 양. 그 뒤로는 가방 싸서 그냥 그 남자랑 나가버리더라. 전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어요. 준호는 절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태호야, 감정 앞세우지 마. 확실한 증거 없으면 널 바보로 만들 수도 있어.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 절대 그대로 믿지 마. 그 말은 제 안의 불안과 분노를 더욱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감정은 지금이 아니야. 진짜 끝장을 보려면 냉정해야 해. 그 결심을 하자마자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기울이며 눈을 좁혔죠. 온다. 첫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잘 맞을 것 같아요. 짧고 가볍고 기가 막히게 역겨웠어요. 진짜 주저도 안 하네. 준호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 화면을 잠시 보다 손을 움직였어요. 안녕하세요.
메시지 감사합니다. 괜찮아 보이시네요.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안전하게 느끼고 싶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고 이끄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지루한 연애만 계속하다 보니 이제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지루한 연애? 8년 동안 함께 일구고 쌓은 삶을 그렇게 말하다니 전 이를 악물었어요. 준호가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툭 쳤어요. 야, 흥분하지 마. 계획대로 가자. 전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정확히 어떤 사람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묻자 돌아온 그녀의 메시지는 정말이지 최악이었어요. 그녀는 원래부터 나이 든 남자에게 끌렸다고 했어요. 아빠 같은 존재에 대한 결핍이 있었다고. 그런 남자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망이 깊었다고 했죠.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전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야, 집중해. 좋은 거야. 더 말하게 둬. 그래서 저는 참아냈습니다. 그녀의 환상에 맞춰 적당히 반응을 이어갔어요. 정체를 들키지 않을 만큼만 관심 있는 척. 그녀는 점점 더 깊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남편은 내 욕구를 전혀 이해 못해요. 나는 뭔가 더 큰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밤 시간 되세요?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온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준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죠. 적어봐. 이제 완전히 낚였어. 전 손을 움직였어요. 좋죠. 어디서 뵐까요? 그녀는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의 모텔 이름과 오후 7시라는 약속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수십 번도 넘게 해본 사람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죠. 됐어. 이제 확실히 걸린 거야. 전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처음일 리가 없어. 이렇게 태어난 걸 보면 이미 익숙한 거야.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들만으로는 부족해. 직접 걸리는 걸 봐야 돼. 그 순간 다음 단계가 떠올랐어요. 카메라. 혹시 다른 남자를 우리 집에 들인 적이 있다면? 그걸 알아낼 방법이 있다면? 내일 카메라 설치하자. 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준호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전 여전히 메시지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감정이 뒤엉켜 정리가 안 됐고 가장 크게 자리한 건 분노였습니다. 진짜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녀의 말. 지루한 관계라는 표현 하나하나가 가슴을 불태우듯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 밑엔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한 이질감도 있었죠. 정말 이 여자가 내가 알던 수진이 맞는 걸까? 8년간 함께 쌓아온 기억들, 그녀의 웃음과 말투, 사소한 습관들까지 모두가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제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가득했죠. 상처도 컸어요. 죄책감조차 없이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날 최소한의 존중도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신뢰의 금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 신뢰를 조각조각 깨부수고 있었고 그 조각은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날카롭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서서히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날 바보로 보려 했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 노트북을 덮은 그 순간 전 다음 수순을 조용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몇 개의 메시지를 들이밀고 이게 다야 하며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치밀해야 했어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야 했죠. 그녀가 말로 빠져나갈 여지를 줘서는 안 됐고 무엇보다 이걸 제 잘못으로 몰리게 둘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저는 마트를 향해 차를 몰았어요. 트럭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죠. 준호는 침착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시동을 끄면서 그가 물었어요. 정말 할 거야? 저는 앞만 보며 대답했죠. 해야 해. 흔들림 없이 가야 돼. 우린 집안 어디에 둬도 어색하지 않을. 티 안 나게 설치할 수 있는 소형 CCTV 몇 개를 샀어요. 디지털 시계 모양, 블랙박스 형태. 서재나 책장 한 구석에 놔도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것들. 사실 제 손으로 우리 집에 감시 장비를 설치한다는 건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죠. 누군가의 시선이 없을 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마트를 나온 뒤 근처 카페에 들러 설치 준비를 마쳤어요. 준호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저는 그녀의 동선을 떠올리며 어디에 언제 설치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했죠. 수지는 성수동 쪽 옷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근무 시간이 늘 불규칙했어요. 어떤 날은 오후에 오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 예측 불가능함이 계획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 몰래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도 그만큼 컸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밤을 기다렸어요. 설치를 하려면 그녀가 집에 없다는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도 가짜 계정 메시지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아직도 김도연이라는 부유한 슈가데디가 금요일 밤에 자신을 만나러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즉,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 역시 미리 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그날 저녁 조용히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땐 묘하게 아드레날린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집은 평소와 똑같았죠. 조용하고 익숙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풍경.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벽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준호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댔고 우린 골목을 걸어 조심스레 집으로 향했어요. 아직은 제 집이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공간은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닌 것처럼. 우린 말을 아끼며 재빨리 움직였어요. 가장 효과적인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안방 책장 위 작은 장식품 옆에 침대 전체가 자연스럽게 잡히도록, 또 하나는 거실 소파와 현관 입구가 보이는 방향. 그 집안에서 함께 웃고 밥 먹던 그 자리에 이제는 증거를 위한 장비가 숨겨졌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어요. 설치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 얼마나 많은 밤을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웃고 있었던 나. 모든 설치를 마친 뒤 정적을 깨고 준호가 말했어요. 너 괜찮냐?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진심인지 저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나가자. 며칠간 우리는 펜션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끝을 기다리는 게임 같았어요. 몇 시간마다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며 불안하게 숨을 죽였죠.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가 없는 집엔 늘 그렇듯 정적만 감돌았고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드디어 첫 번째 무언가가 찍혔습니다. 거실 카메라에 수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 남자는 김도연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40대 중반쯤, 타이트한 가죽 재킷, 비싼 청바지, 뒤로 넘긴 번들거리는 머리까지 마치 광고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둘은 소파에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세상 걱정이 사라진 듯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잠시 후 함께 침실로 향했죠. 그 다음은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덜덜 떨려 노트북을 닫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온몸이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가. 뭐라도 해.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진정해, 침착해라는 목소리가 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 이성조차 버티지 못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호의 장롱에서 장난삼아 챙겨온 골프채를 꺼냈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마음뿐.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휘몰아쳤어요. 그녀와 그 남자, 그 순간을 직접 들이닥치는 상상. 문으로 향하던 찰나,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태호야, 멈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비켜. 준호. 전 손에 쥔 골프채에 힘을 주며 소리쳤어요. 난 저 여자를 박살내야 돼. 지금 당장. 아니, 넌 그러면 안 돼. 그가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말하며 제 손에서 골프채를 내려놨어요. 화난 건 알아. 근데 이건 답이 아니야. 지금 가면 모든 걸 잃는 건 너야. 그 여자가 아니라 전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엔 준호마저 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차가운 현실처럼 제 안에 박혔습니다. 전 화나 있었고 모욕당했으며 완전히 부서졌어요. 하지만 바보는 아니었죠. 골프채를 들고 돌진하면 남는 건 후회와 파멸뿐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팔에 걸쳐 놓은 골프채를 축 늘어뜨렸어요. 우리 집에 그 인간을 들였어, 준호. 우리가 함께 만든 그 집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지금 가면 넌 그녀한테 인생까지 넘기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되는 놈이잖아. 넌 그보다 훨씬 똑똑한 놈이야. 준호의 말, 맞는 말이었고 그래서 더 싫었습니다. 지금 이 현실 자체가 끔찍했죠. 결국 골프채를 찬장에 넣고 문을 너무 세게 닫는 바람에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확실히 알았잖아. 그 말은 위로였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덜 아픈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그 후 며칠간의 카메라 기록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줄 뿐이었어요. 수지는 단순히 온라인으로 대화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우리 집으로 들였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꿈을 꿨던 그 공간. 우리의 집이었어요. 분노인지 혐오인지 더 강하게 느껴야 할 게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카메라를 확인할 때마다 전 기대했어요. 그녀가 망설이길, 뒤로 물러서길,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드러내주길.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당연한 듯 행동했어요. 목요일 밤이 되었을 땐 저는 그녀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이 문제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도 느꼈죠.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강철민 어르신. 수진과는 예전부터 좀 복잡했죠. 그분은 전형적인 원칙주의자였어요. 노동의 가치를 믿고 가족이든 누구든 바른 길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분. 수지는 집안 막내딸이었고 어르신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완전히 신뢰하진 않는 느낌이었어요. 수지는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원하는 걸 얻는 데 능했지만 철민 어르신은 그런 포장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점에서 저는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간 몇 년 동안 저는 어르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분은 아니었지만 조용히 절 인정해 주시던 분이었죠. 예전에 수진과 처음 사귀던 시절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르신이 절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착하긴 한데 고집이 세. 너 꽤 고생할 거다. 그치만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 그 대화를 지금까지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르신도 수진에 대해 어딘가 불안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의리가 강하시지만 무엇보다 정의롭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분이었죠. 그분이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철민 어르신에게 전화하자. 그분은 이 상황을 알 권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수진을 마주할 때 뒤에서 저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이게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라면 단 한 조각의 실수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가 책임 없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첫 번째는 이혼 서류.
저는 준호가 예전에 아내에게 배신당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그의 전 부인은 상사와 바람이 났었죠. 준호는 항상 말했어요.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전 그날 모든 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두 수, 세 수 앞을 보셔야 합니다. 문서, 재산, 증거 모두 준비하세요. 결국 누가 더 준비됐느냐가 이기는 겁니다. 그녀는 절차를 차근히 설명했고 전 대면 전까지 처리할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단독 명의 은행 계좌 개설. 지금까지는 공동 계좌였지만 이제는 끝. 대부분의 금액을 제 명의로 옮기고 다음 달 공과금 생활비만 남겼어요. 치사하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공동 명의 신용카드 해지. 결단은 빠르고 단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집. 전 그 집을 정말 사랑했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어요. 감정을 접으세요. 그녀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소유권 보호 신청부터 하세요. 수진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막는 조치였죠. 냉정하고 계산적인 작업이었지만 이젠 좋은 남편으로 남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건 생존이고 지켜야 할 싸움이었어요. 증거 정리도 빠뜨릴 수 없었죠. 데이팅 앱 스크린샷, 주고받은 메시지, 카메라에 찍힌 날짜 시간 표시 영상들. 다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도 용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파일은 철저히 정리해 누구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유책 사유가 됩니다. 명확한 증거는 협의와 법정 양쪽에서 강력한 무기예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파일 하나만으로도 수진이 발뺌할 여지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약속했어요. 금요일 오후까지 서류를 완비하겠다고. 전 수진과의 마지막 대면 직후 이혼 서류가 전달되도록 준비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무리 감정 싸움이 격해져도 그녀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고 어떤 버전의 이야기도 꾸밀 시간조차 없을 테니까요. 법적 준비를 마친 뒤 전 그녀와의 모든 연결을 끊는 일에 집중했어요. 수지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저에게 의존해왔어요. 그녀의 파트타임 옷가게 일은 사실상 취미였고 소비 대부분은 제 수입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모욕한 그녀가 편히 사는 걸 그대로 둘 순 없었습니다. 전 모든 공동 계좌, 스트리밍, 배달 앱, 비밀번호 등 공유된 정보는 전부 초기화했어요. 어떤 권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통신사에도 연락해 그녀 명의 등록을 전부 해지했어요. 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요금 내고 살아야죠. 마지막은 조금 고민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실행했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의류 매장 본사에 연락해 앞으로 그녀 명의의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해 제가 결제자이자 후원자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어요. 이제는 정이 아니라 정리를 위한 움직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하는 그 일마저도 사건이 끝난 후의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게 둘 순 없었어요.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느껴졌어요. 재정, 법률, 감정 모든 면에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강철민 어르신의 차례였습니다. 전화 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우린 늘 예의와 존중 속에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분은 감정을 포장하거나 둘러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해군 출신으로 20년 복무 후 제대한 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죠. 그 누구보다 원칙적인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절대 봐주는 법이 없었어요. 잘못하면 즉시 지적했고 그 실수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를 요구하는 분이었습니다. 전화는 두 번째 울림에 바로 받으셨어요. 태호인가? 그 특유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일입니다.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저녁 7시에 집으로 와주시면 직접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퍼즐을 맞추는 듯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괜찮은 거냐? 조금 낮아진, 흔들리는 어조. 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어르신은 더 묻지 않으셨어요. 원래 그런 분이셨죠. 알겠다. 짧고 굵게 말씀하셨어요. 가겠다. 전화를 끊는 순간 묘하게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철민 어르신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분은 아니지만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수진에게 실망했더라도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남은 시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흘러갔어요. 준호는 제 곁을 지키며 서류와 준비물을 마지막까지 점검해줬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에게 무사히 제출됐고 모든 계좌는 단독 명의로 전환되었으며 증거 자료 역시 철저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계획은 완벽했지만 제 가슴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덩어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펜션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젠 수진을 마주하는 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이미 지나갔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민 어르신에게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분은 이런 일에 휘말릴 사람이 아니지만 현실을 똑바로 보는 분이기도 했고 저에게도 조용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시내로 향할 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도 마음이 잔잔했어요.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45분 준호가 모텔 근처에 절 내려주었고 고지어 철민 어르신의 트럭이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뛰는 게 느껴졌지만 표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어르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운 작업화가 바닥을 울리며 닿는 그 소리조차 단단했어요. 가자, 태호. 그분은 짧게 말했어요. 끝내러 가자. 어르신은 아직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부는 몰랐지만 저를 믿었기에 그 자리에 함께 와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곧 자신의 딸이 만든 난장판의 최전선에 서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텔 1층 로비로 함께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구석 한쪽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수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짧은 빨간색 원피스, 높고 날렵한 힐. 머리도 어딘가 낯선 스타일로 곱게 말려 있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나를 위해 이렇게 꾸민 적 없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웃기지도 않게 아이러니했습니다. 태호야. 철민 어르신이 낮게 중얼거리며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혹시 저게 수진이냐?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딸입니다. 어르신의 턱선이 굳어졌고 표정 속 깊은 실망이 조용한 눈빛으로 배어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어갔고 폴리싱된 바닥 위에 울리는 어르신의 부츠 소리만이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지는 우리가 가까이 가기 전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앞까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 표정은 정말 갇혔습니다. 마치 누가 정통으로 뺨을 때린 듯한 놀람.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얼굴, 눈이 커지고 숨이 멎은 듯한 표정. 태호야. 입술이 떨리며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는 곧장 어르신과 저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고 혼란과 공포가 얼굴 위로 번져갔습니다. 여기 왜 온 거야? 전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손짓으로 어르신에게도 자리를 권했어요. 어르신은 천천히 앉으셨고 그 시선은 단 한 번도 딸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전 몸을 뒤로 기대며 일부러 느긋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보다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너지 않나? 수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방 끈만 손가락으로 꼬집듯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니,
잘 알고 있잖아. 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넌 오늘 김도연을 만나러 왔잖아. 따뜻하고 의젓한, 보호해주는 아빠 같은 남자. 맞지. 수진의 눈이 커졌고 그 안에서 무언가 멈춰가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가 더듬으며 물었어요. 전 천천히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가짜 프로필 속 김도연의 이미지. 이 얼굴 나직지 않아? 이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수진아. 놀랐지? 수진은 입을 벌렸고 그 순간 전 그녀가 그대로 기절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거짓말? 전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듯 연기하듯 말했어요. 수진아, 나 거짓말 잘 못하잖아. 그건 내 전문이지 않나? 그때 어르신이 천천히 기침을 하며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태호 몰래 다른 남자랑 만난 거냐? 수진은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봤고 그 눈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전 날끝을 잡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프로필, 메시지 모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냐? 수진의 얼굴이 무너졌고 다시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호야, 제발, 나 설명할 수 있어. 좋아. 한번 들어보자.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깊게 기대며 말했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저런 옷 입고 온라인에서 만난 놈 기다리고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수지는 입술을 떨며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분명 연민을 기대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죠. 아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생각이 없었어요. 어르신의 표정은 단단한 바위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없었다? 그게 내 변명이냐? 수지는 흐느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외롭고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잠깐 흔들렸을 뿐이에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난 건 없어요. 외로웠다고? 저는 헛웃음을 내뱉으며 그녀의 말을 반복했어요. 정말 지금 그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누가 밤낮 없이 일해서 마련했지? 내가 펑펑 쓰는 생활비는 누가 벌었지? 그 모든 걸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넌 지금 저렇게 꾸미고 나와서 모르는 놈 만나려다 걸려놓고선 외로웠다고? 수진의 울음소리가 커졌고 그녀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냈어요. 제발, 태호야. 그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나 진심으로 널 사랑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뭔가 느끼고 싶었어. 그래, 이제 곧 느끼게 될 거야. 전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사인하는 그 스아림부터 느껴봐. 집에 가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을 거다. 이혼.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되물었어요. 안 돼, 제발, 태호야. 우린 이걸 고칠 수 있어. 내가 그 프로필 다 지울게. 상담도 받을게.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제발 떠나지 마.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선을 넘은 게 아니라 다리를 불태웠어.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절 바라보다 결국 철민 어르신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얼굴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아빠,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실수한 건 맞아요. 근데 전부 잃고 싶진 않아요. 어르신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얹고 몸을 살짝 숙였고 긴 정적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수지는 무너진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아빠, 제발 등 돌리지 마. 지금 나한테 아빠까지 그러면 난 진짜 아무도 없어. 철민 어르신은 당장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고받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전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분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이건 단지 남편으로서의 배신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상처였으니까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태호가 요즘 너무 멀게 느껴졌고,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르신의 턱선이 다시금 단단하게 굳어졌고, 그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워서 그분은 낮고 묵직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건 핑계일 뿐이야, 수진아.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너한테는 너만 바라보고 너 하나 책임지려고 애쓴 남편이 있었어. 그런데 넌 그 남자랑 마주 앉아 대화도 하지 않고 등 돌리고 도망쳤지. 그건 응석이지. 제대로 된 어른이 하는 짓이 아니야. 그녀는 입술을 떨며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빠, 제발요. 저는 누굴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냥 뭐? 어르신이 말을 끊으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더 멋대로 해도 괜찮은지 시험해보고 싶었냐?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 남자가 널 특별하게 봐주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기분 내고 싶었던 거냐? 철 좀 들어라, 수진아. 지금 넌 피해자가 아니야. 수진은 더 크게 울며 얼굴을 손에 묻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태호야, 제발 떠나지 마. 다시 돌이킬게. 뭐든 할게. 전 쓰디쓴 웃음을 내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돌이킬 수 있는 건 이미 다 끝났어. 상처는 벌써 남았고, 그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이미 이혼 서류 제출했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 서류가 거실 탁자 위에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고개가 획 들렸고, 그 눈에는 공포가 번졌어요. 이혼.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안 돼, 태호야. 제발. 이러지 마. 나 진짜 변할게. 뭐든 다 고칠게. 이미 늦었어. 전 냉정하게 말했어요. 재정은 전부 끊겼고, 계좌도 카드도 넌 지금부터 혼자 살아야 해. 넌 그 집에서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리고 내 물건이라 부르는 것들, 그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정할 거야.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고, 이제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완전히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나 어디서 살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전 어깨를 으쓱였어요. 너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 이제 그 대가를 받아들여. 그녀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러게 놔두면 안 돼요. 전 아빠 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철민 어르신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은 한치의 감정도 읽히지 않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순간 전 그분이 조금은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분은 수진의 팔을 꽉 붙잡고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수진아. 그분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태호 말이 맞다. 지금 넌 그가 줄 수 있는 관용도, 용서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말하긴 너무 아프지만 지금의 넌 내가 알던 내 딸이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뿌렸습니다. 아빠 안 돼 제발. 그만. 그분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간다. 다시는 이런 꼴로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지금 넌 여기 남아서 더 이상한 꼴을 보일 자격도 없어. 그분은 마지막으로 절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조용히 단단했습니다. 태호야.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넌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전 목이 메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분은 더 말하지 않았고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직도 흐느끼며 매달리는 수진을 끌고요.
그녀는 저희 둘을 향해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낯선 모텔 로비 안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제 누구의 가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깊게 등을 묻었습니다. 조용히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고 그 연기 속에는 방금까지 제가 떠나온 모든 무게가 함께 실려 흩어졌습니다. 수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사라졌고 그 모든 거짓말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진짜 자유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이 툭 열리더니 준호가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저를 발견하더니 입가에 자랑스럽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담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드디어 쓰레기 비우셨네요. 전 연기를 길게 뿜으며 웃었어요. 이제야 말이지. 준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땅 정리는 끝났다.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지. 전 담배를 제 떠리에 꾹 누르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이제 시작하자. 그래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제 진심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무너짐을 견뎌야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잃지 마세요. 공감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